민들은 명분이 있어요. 전쟁이라는 건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중국의 무기가 질이 좋아서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쇼크다. 미국과 인도가 같이 손을 잡은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도는 미국과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쉽게 떨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앞이 안 보여요.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원대 유로매너연구소에서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박현호입니다. 트럼프의 중동 순방은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네, 이게 우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 세 나라를 아랍의 중요한 국가들이죠. 세 국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을 해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협정을 맺었고요. 그래서 미국이 많은 무기를 팔았고 또 같은 협력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물론 이제 뉴욕타임스나 미국 언론에서는 지나치게 부풀려졌다. 예, 순방의 그 결실이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들 국가들과 미국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한 것은 맞고요.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가장 인상적인 거는 미국이 시리아의 제재를 해제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라는 나라는 지난 45년 이상을 이 제재를 받고 있었던 나라고, 더군다나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국제사회가 수긍할 만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아트라고 해서요. 보통 우리가 HTS라고 그러는데 하이아트 다흐리르 샴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리아 해방기구가 지금 정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조직이 알카이다 조직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또 IS에 참가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종교의 자유,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사실은 이와 비슷한 나라로 지금 있는 곳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고, 탈레반도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전혀 인정도 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시리아의 제재를 풀어주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과거에 미국을 향해서 총칼을 들었던 샤라와 지금 시리아 이미스 대통령인 샤라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까지 했어요. 예, 이건 엄청난 변화죠.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게 미국이 그렇다면은 가치 외교를 포기를 했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미국은 지금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아랍 국가들이 그걸 원하긴 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시리아를 포용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 순방,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 가장 큰 승자는 시리아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제재를 해제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자마자 지금 시리아 내에서는 마치 월드컵 우승한 것처럼 경적을 울리고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리아 경제를 옥죄어왔던 게 사실 미국의 제재거든요. 미국의 제재가 풀리면 이제 뭔가 이제 돈줄이 들어온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승리는 시리아입니다. 미국의 시리아 제재 해제는 미국에게 그리고 중동에게 무슨 이득이 있나요? 일단 그 아랍 국가들은요, 시리아를 좀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품에 안으려고 그래요. 아랍 국가들은.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그동안 시리아가 아랍 국가임에도 이란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제일 머리 아팠던 게 그겁니다. 아랍 국가인데 아랍 국가도 아닌 이란의 영향력이 컸고, 그리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아랍 국가들이 불편했거든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시리아를 아랍 국가들이 품에 안으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이란의 영향력을 없애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아랍으로서는 시리아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거고요. 또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이나 충청권 같은 곳이에요. 충청권을 지나지 않고 우리가 남북이 연결되지 않잖아요. 예, 그런 건 마찬가지로 이 중동 지역에서 유럽과 중동을 잇는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나라가 이 시리아고, 그 시리아를 항상 불러왔던 이름이 중동의 린치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린치핀은 마차의 축에 걸려있는 바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꼽아주는 핀을 얘기하거든요. 이 핀이 빠지면 마차가 무너지듯이 시리아가 흔들리면 중동 전체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가 안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랍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해제, 그리고 샤라 대통령을 만난 거에 대해서 열광적인 박수를 치고 있죠.
시리아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말은 곧 이란에는 위기인 것으로 봐도 되나요? 뭐 이란은 어차피 지금 뭐 시리아가 반군의 손에 넘어가면서 이란으로서는 체면이 구겼죠. 근데 이제 이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반군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전과는 달리 이란에 대해서는 말을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어차피 중동에서 상당히 체격이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굳이 적대시할 필요는 없고 관리 차원에서라도 말을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으로서도 당연히 시리아를 확보하고 있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시리아는 이란의 손에서 지금 갈수록 멀어져 나가니까 이란으로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올 5월 말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핵 협상을 끝내야 된다라는 걸 강력히 밀어붙였고, 사실 이제 시간표에 지금 쫓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이에요. 예, 핵 협정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게 한쪽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핵 협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군사력밖에 없다. 계속 그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애초부터 트럼프 대통령 때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 뭔가를 해보려고 상당히 전향적 자세로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두 나라의 문제점은 한 가지입니다. 핵 농축을 가지고, 우라늄 농축을 가지고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겁니다. 이란이 원하는 건, 이란의 마지노선은 뭐냐면요, 뭐 농축의 퍼센트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농축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는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농축 자체를 문제 삼아서 농축까지 못하게 하면은 이건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해체고요. 그게 아니라 농축은 하게 하고 그거를 퍼센트를 조정한다면은 동결이거든요. 해체나 동결이냐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의 그림이 이게 완전 해체인지 완전 동결인지.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란은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미국 쪽에 내고 있는 게 해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농축 자체는 주권국가의 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요즘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주변의 아랍 국가들도 지금 핵 발전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나라와 같이 협력해서 농축 문제를 같이 얹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이기까지 있을 정도로 핵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 나오는데, 다만 지금 가장 최근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협상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뭔가 있을 것 같은,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아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행이 잘 된다면 이란의 다음 과정은 무엇일까요? 이란의 다음 과정은 경제 재건이죠. 이란은 지금 다른 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재건이에요. 네, 경제 재건이고, 제가 여러 소셜 미디어를 보면 이란의 이렇게 길거리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붙어가지고 좀 뭔가 희망 섞인 기대를 이란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가장 힘들게 만든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란 정부도 이번 기회에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만약 이란이 제재만 풀리면은 사실은 우리한테도 좋습니다. 예, 그럴 때 저는 제재가 풀리기를 제 희망을 많이 섞어가지고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중동 정책은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으로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책은 물론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게 전쟁이라는 것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란 문제에 대해서 이란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외의 거는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란만 핵만 없으면 핵협정 잘 해가지고 우리 큰 중동 파티를 하자고 1월 달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분위기 그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립이나 싸움보다는 해결의 방점이 가 있어요. 해결에 가 있고, 아랍 국가들도 사실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랍 국가가 왜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전쟁 나면은 아랍 국가들이 제일 피해를 봐요. 그때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아랍 국가들의 변화를 2023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랍 국가들은 지금 이란과 싸우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이란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우지는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랍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를 잘 나누면서 이란을
정상 국가 안으로, 그러니까 이 주변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웃으로 받아들여서 경제 성장을 같이 하려는 그런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번 중동 순방에서 이스라엘을 패싱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나죠. 특히 트럼프 지금 가장 코너에 몰린 사람이 네타냐후 총리예요. 미국 대통령이 중동을 가는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끼고 이스라엘 말도 안 듣고 들어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뭐 나중에는 오보라고 얘기 나오긴 했지만 그 나왔다는 자체가 재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을 인정할 거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나중에 그 이란의 이스라엘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요 후티 반군과 협정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후티 반군이 더 이상 미국을 공격하지 않기로 했고 미국도 후티 반군을 공격하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후티 반군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휴전을 할 때까지는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처지에서 생각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빼고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는데 미국 공격 안 한다고 그 후티하고 이렇게 평화적으로 마무리하면 어떡하냐. 그럼 우리는 계속 공격한다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면 해야 될 거 아니냐. 사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우리가 후티하고 평화협정을 하는 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눈치 볼 필요 없다. 이스라엘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필요 없다. 우리 그럼 이스라엘의 승인 받고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야지 지금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은 누구한테 화가 나냐면 제대로 뭘 못하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패싱을 했느냐 아니면 진짜 그냥 하나의 뭐 다른 이유가 있느냐 그러는데 지금 나오는 루머로는 뭐 누가 확인해 주겠습니까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화가 났다는 겁니다. 왜 화가 났느냐? 네타냐후 총리가 자기만 알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그동안 미국에 관해서 특별히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거든요. 그래도 뭐 미국이 다 들어주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거기에 질렸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한대요.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일부러 뭐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그런 얘기가 미국 쪽에서 나옵니다. 미국의 중동 순방이 잘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곧 중국의 힘이 빠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은 중국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미국의 중동 순방의 가장 초점은 뭐냐면, 그동안 미국이 소외시켰던 중요한 아랍 국가들을 다시 미국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자연적으로 이들을 중국과 멀게 하는 이게 미국의 작전이죠. 그런 면에서 성공했다고 봐요. 성공했다고 보고요. 아랍 국가들도 그 메시지를 충분히 읽었고, 그러면서 미래에 관계된 산업들, 특히 AI 협력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미국이 중동 국가들하고 AI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오니까, 이제 미국 언론 쪽에서 약간 걱정하는 거는, 그건 좋은데, 그 기술을 중국이 중동에서 탈취해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 걱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래의 산업은 결국 AI거든요. AI를 누가 더 앞서가느냐에 따라서 마치 반도체 칩에서 반도체로서 세계 시장이 한번 했듯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AI가 미래 산업 이끌어 간다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경쟁도 많고요. 당연히 미국 언론에서는 걱정하겠죠. 카타르에서 트럼프에게 비행기를 선물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카타르가 엄청난 비행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을 했어요. 사실 뇌물이죠. 근데 받기는 힘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결국에 선물했다면 그게 뭐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재산으로 들어가든가 해야겠죠. 그 개인적으로 받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근데 뭐, 더 이상 얘기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게 아주 완전히 완벽하게 현실화된 건 아니니까. 비행기가 진짜 뭐 이렇게, 현물을 지금 당장 줬다고 몰라도.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논란은 되질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큰 금액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얘기는 처음에 나왔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이슈들이 너무 커가지고 일단은 묻혔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이 결국 휴전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휴전은 했죠. 그러나 여전히 총을 쏘고 있는. 그러니까 휴전을 했으니까 총을 덜 쏘는 거죠. 미국이 중재를 해서 휴전을 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했습니다. 빨리 했는데 사실은 군사적으로 본다면 인도가 더 강할 수밖에 없죠. 여러 면에서 인도가 더 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민도는 명분이 있어요. 공격할 명분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왜 전쟁을 하는가? 전쟁을 그냥 막 할 수는 없거든요. 나 그냥 파키스탄 싫어. 나 때릴래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왜 전쟁을 하는가에 대해서 정당한 전쟁, 정의로운 전쟁을 했을 때 전쟁의 이유가 뭐 뚜렷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도로서는 확실해요. 왜냐면 카슈미르의 지역에서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민간인들을 무려 26명이나 표적 살해를 한 거니까요. 파키스탄 쪽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그럼 당연히 이들의 관계된 지역을 공격하는 거는 인도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걸 인도를 비난할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로서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전쟁을 합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례의 원칙도 있고 또 구분도 해야 되고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해야 되고, 비례라는 것은 상대방이 한 만큼 하거나 조금 더 하더라도 엄청나게 뭐 상대방이 예를 들면 총으로 쐈는데 핵을 때리는 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 인도가 핵을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그들의 근거지가 되는 대로 공격을 했고, 그래서 파키스탄의 피해가 크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어요. 인도가 성공을 했지만 인도의 전략 자산들이 뭐 라팔이라든지 미국이 수호이가 출격을 해서 공격은 했지만 돌아오지는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사랑설레 말이 많아서 뭐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다만 그거를 두고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인도가 중국의 무기를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중국의 무기가 질이 좋아서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쇼크다. 그러니까 중국의 무기 하드웨어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건 단순히 뭐 인도가 그 전략 무기를 잘못 운용했다기보다는 제대로 운용했어도 떨어졌다는 것은 중국이 굉장히 뛰어난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 러시아 쪽이나 이쪽에서 기사를 봤었어요. 예, 뭐 제가 뭐 이거를 뭐 옳다 그르다 할 건 없고 전달만 해드리는 건데, 그런 문제들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뭐 인도로서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정가를 올렸습니다. 그 파키스탄이 오히려 다급해서 이슬람 형제들에게 도움을 구한다고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이 상태에서 파키스탄과 같이 무슬림이라고 하지만 사우디나 뭐 이란 이런 나라들이 전쟁에 끼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 파키스탄 쪽 테러리스트들이 너무 잘못을 한 거죠. 예. 언론을 보면 인도는 친미, 파키스탄은 친중으로 진영을 나누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인가요? 아니요, 그냥 사실 근데 그 구도가 너무 도식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인도가 믿는 가장 든든한 인도의 우방국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이전에 소련이었을 때에도 인도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나라가 소련과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미국이 후원을 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과 인도가 가까워졌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파키스탄을 버렸다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파키스탄과도 중요한 관계를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인도가 같이 손을 잡은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솔직한 말로 인도는 미국과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쉽게 떨치지는 못해요. 미국을 믿고 아프가니스탄에 인도가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투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나와버렸잖아요. 고스란히 그건 부채가 됐잖아요. 손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동의 적인 중국을 잡기 위해서 미국과 인도가 손을 잡는데 아프가니스탄 꼴 안 난다는 보장은 어떻게 하냐 그죠? 지금 미국이 뭐 중국을 잡기 위해서 인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중국한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이렇게 가지고 해버리면 인도로서는 또 나쁜 건 오리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도는 미국을 100% 전적으로 신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전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도식을 미국과 인도 한 편 먹고 중국과 파키스탄 한 편 먹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파키스탄도 지원하는데, 그러면 미국은 파키스탄 편하고도 친한데 그럼 미국과 중국이 손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이번에 분쟁이 일어난 카슈미르는 어떤 지역인가요? 그냥 뭐 카슈미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몇 가지 그냥 한국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카슈미르가 캐시미어의 영어 발음입니다. 캐시미어. 캐시미어가 이제 카슈미르라는 곳이 해발 제일 낮은 게 300m고 제일 높은 게 7,000m. 이게 산악지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산양이 있어요. 산양. 산양에서 나온 털로 만든 게 캐시미어입니다. 카슈미르.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지고. 예,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일반 상식이고요. 두 번째로 카슈미르를 생각했었을 때 그 크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큰지 지도로는 모르잖아요.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크기입니다. 한반도는 우리 한반도는 이렇게 길게 나왔잖아요. 이게 타원형으로 돼 있어요. 타원형으로 이렇게 고원지대로 돼 있어요. 이게 한반도 크기가 엄청나게 큰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지역이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13세기까지는 압도적으로 비무슬림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14세기부터 점차 이슬람화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아니, 무슬림들이 많아졌고, 1941년 기준으로 이 카슈미르 지역의 주민들을 인구조사를 했을 때 77%가 무슬림이었어요. 그러니까 77%가 무슬림이니까 1947년 6월 3일에 영국이 인도 독립안을 내놓았을 때, 그리고 7월 달에 영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민 비율대로 무슬림이 많으면 파키스탄, 무슬림이 아니고 비무슬림이 많으면 인도 쪽으로 붙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따른다면 카슈미르는 파키스탄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당시에 이 카슈미르의 군주는 비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이 아니었고 주민들은 70% 무슬림이었고 이 군주는 파키스탄에도 인도에도 붙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독립국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1947년 8월 14일에 파키스탄 독립하고 8월 15일에 인도가 독립했잖아요. 카슈미르는 어정쩡하게 있었던 거고 다만 파키스탄과는 우호관계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좋은 관계, 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1947년 10월 달에 파키스탄 쪽에 있는 파슈툰족, 지금 탈레반이 파슈툰족이거든요. 예, 같은 파슈툰족, 이 파슈툰족이 카슈미르를 침공을 했고, 그 이제 수도까지 진격하고 오니까 놀래가지고 인도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인도가 뭐라고 그러냐 했습니까? 그냥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냥 도와줄 사람이 아니죠. 뭘 요구했겠습니까? 니네 우리 편에 붙으면 도와줄게. 그래서 사인을 했습니다. 인도에 가입 사인을 하는 해서, 근데 인도가 그래서 파키스탄 쪽과 싸웠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그 서명한 것을 바탕으로 인도는 지금까지도 카슈미르는 우리 거다. 파키스탄은 뭔 소리냐. 그거 강압적으로 한 거고, 그때 그리고 카슈미르의 군주가 수도에 있지도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다. 예. 결국은 지금 이제 이 카슈미르라는 이 곳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인도령 카슈미르, 그리고 중국 쪽에 조금 붙어 있는 거, 그거는 중국령 카슈미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싸움이 쉽게 끝날 싸움은 아닙니다. 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현재 인도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인도는 제가 뭐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까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종교적인 파트에서 많은 부분에서 내기 때문에 인도가 사실은 소수의 무슬림이 다수의 비무슬림 안에서 사는 그러한 구조거든요. 과거를 생각해보면 1526년에 무갈 제국이 성립됐을 때 무갈 제국은 소수의 무슬림이 다수의 비무슬림을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영국 지배를 거치고 인도가 독립하면서 무슬림들끼리 나라를 만들어간 게 파키스탄이고, 그런데 인도에 있는 무슬림들이 다 파키스탄으로 가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근거지가 또 인도니까 여기 나는 우리 인도 사람들하고 살겠다 해가지고 힌두인들과 사는데 해가지고 소수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인도의 소수의 무슬림 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굉장히 적게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요. 인도에 있는 소수의 무슬림이 2억이에요. 2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소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모디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디 정부가 자꾸만 인도의 정체성을 힌두교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을 좀 이렇게 왕따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현재 모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고, 인도가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라고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종교적인 문제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인도의 지금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도 정부가 무슬림들도 포용할 수 있는 모디 정부이면 좋겠는데 모디 정부 하에서는
힌두교 사람들이 힌두교를 종교적인 정체성을 국가적인 정체성과 동일시하면서 같은 종교를 가지지 않으면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거로 가니까 인도가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현재 파키스탄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파키스탄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우리가 중동 공부를 할 때 파키스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failed state, 실패한 국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1947년 8월 14일에 무슬림들만이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만든 게 파키스탄인데,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경제 5년마다 하는 4차 5개년, 5차 5개년 경제 계획도 파키스탄에서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못했고,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 파키스탄의 가장 큰 문제는 인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색채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무슬림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비무슬림이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무슬림이어도 쉬아파들이 숨 쉴 공간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이 다 가장 큰 문제는 근대성, 우리가 근대성이라고 할 때는 중요한 거는 종교보다는 다른 걸 가지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근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여기는 여전히 종교라는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키스탄도 인도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종교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국가로서 계속 갈 수 있는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가가 문제고, 민주주의 측면에서 계속 군부 독재가 지속되기 때문에 시민이 뽑은 민선 총리 쉽게 갈려버리니까, 군부 힘이 너무 강하니까 이게 이제 파키스탄이 구조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이번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테러 조직이 인도는 카슈미르를 파키스탄령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테러 조직이 이슬람이라는 자신의 종교를 정치화시켜서 사람을 죽인 거거든요. 이거는 명백한 범죄죠. 명백한 범죄고 잘못된 거고, 거기서 시작됐는데, 이 두 나라 관계가 카슈미르만 아니어도 엄청나게 복잡해요. 왜냐면, 그 문제가 없었으면 47년에 갈라서는지 않았겠죠. 8월 14일, 8월 15일로 따로따로 독립을 했고, 그거 종교적인 정체성으로 서로 갈라졌으니까, 결국은 종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카슈미르는 더 어렵고요. 카슈미르 같은 경우에는 중국까지 끼어 있어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앞이 안 보여요.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휴전은 됐지만 종전은 아니고 평화는 오긴 힘들고, 그리고 또 파키스탄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게 뭐냐면, 파키스탄에 쓰는 물이, 그 수원이 전부 다 인도 쪽에서 와요. 인도가 막아버리면 여기는 망하거든요. 인도가 막은다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우리 핵 쓰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물 분쟁도 있고, 양국이 정말 대승적인 입장에서 대화를 해서 한적한 문제를 크게라도 풀기 전에는 답은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용감한 지도자들이 나오기 힘든 게, 그냥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면 또 이제 국내 정치에서 배신자로 물려가지고 또 심판을 받게 되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한국을 어떤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나요? 중동 국가들은 제가 늘 고장난 라디오처럼 많이 얘기를 하는 이야기인데요. 중동 국가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상당히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봐요. 제가 1966년에 태어났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요. 그 당시에는 GNP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GDP라고 얘기를 하죠. 세계은행 통계로 보니까 133달러였습니다. 근데 2023년에 우리가 33,000이 넘었거든요. 1966년생은 태어나가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는 모습만 보고 왔어요. 근데 66년에 우리가 중동 국가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왜냐면 서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입장은 똑같아요. 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 사실 중동에서 봤을 때는 듣보잡 나라고요. 예. 전쟁도 많고 되게 가난한 나라고, 예전까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건설공사에서 노동하던 애들이고, 우리한테 돈을 받아서 돈 벌어가는 애들인데,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놀랍죠. 예.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미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실제로 중동 국가에서 한국은 유명한가요? 한류가 세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한류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층들이 좀 제한돼 있죠. 예, 소비층들이 특히 이제 K-팝 같은 경우에는 20대 이하 여성, 예,
남성들한테는 그렇게 인기 없습니다. 예.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고, 근데 여성들한테도 인기 있으니까 더 확산력이 있죠, 사실은. 여성들이 훨씬 더 충성도가 높긴 하죠. 그런데 이 드라마 같은 것도 우리가 잘 만들어요. 예, 잘 만들고, 우리도 재밌는데, 우리만 재밌는 게 다 외국도 재밌어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이 133달러가 GDP였던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 이 개발도상국에서 자란 우리 세대에서는 이러한 한류의 발전이 놀랍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한류가 발전을 하면 그 파생 효과가 큽니다. 미국 물건을 쓰던 사람이 미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물건이 좋다고 그랬었을 때. 한국 물건을 쓰는데 한국 물건이 좋다면 한국의 이미지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선한 효과를 내는 거죠. K컬처와 한류 같은 소프트 파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소프트 파워는요, 하드 파워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당장 돈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미지라는 게 사실 이미지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유학생활을 할 때도, 영어권에서 유학생활 할 때도, 아니, 폭스바겐이라는 자동차를 팔 때, 그 광고에서, 광고 끝에, Das Auto 그러거든요. 독일 방송도 아니고, 영어권 방송에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Das Auto는 독일이라는 거 사람들이 알고, 그게, 독일을 들으면, 독일, 그 물건 잘 만들지. 제품 좋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같은 차가 있더라도 독일제를 사람들이 사지 중국제를 사지 않잖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평가를 했는데, 차 두 대가 있다. 중국제하고 독일제가 있는데, 전기차 말고요. 예. 그런데 가격은 중국제가 좀 더 싸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모든 면에서 중국제가 앞서 있다고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독일차를 산단 말이에요. 왜냐면 독일에 대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전기 면도기를 휴대용으로 하나 샀거든요. 급하게 쓸 거니까 이제 조그맣게 했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저도 결국에는 산 게 뭐를 샀냐면 결국은 그 이미지입니다. 독일제 모터래요. 독일제 모터. 그래서 그러면 두말할 거 없이 그냥 예, 두말할 거 없이. 그게 뭐 메이드 인 차이나든 어디든 간에 독일제 모터. 그리고 광고가 그걸 얘기를 해요. 독일제 모터라고. 예, 그게 국가 이미지입니다. 예. 근데 솔직히 그 독일제 모터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예, 안 좋을 수 있는데 그 이미지예요. 예, 써보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여러 번 하면 안 좋다는 거 알게 되면 이제 바뀌겠지만 당장 뭐 할 때는 독일제, 예,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 그냥 뭐 치즈 뭐 이렇게 할 때 뭐 이태리 직수입 치즈, 뭐 벨기에 직수입 치즈 이렇게 하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중동에서 한국이 빠르게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는데 그 시작이 언제였나요? 중동의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한류가 퍼지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봐요. 우리가 한류 퍼지기 시작하고 케이팝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부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승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도 올라가는 거고, 올리브영 이런 데 지금 중동에 진출하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저희 어렸었을 때 한국 화장품은 저가고 쓸 수 없는 화장품이라고 어른들이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맨날 얘기할 때마다 프랑스 화장품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게 변하는 겁니다. 중동에서도 그런 변화들이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2010년대 이후부터는 또 굉장히 강화됐고, 전체적으로 그 드라마, 예를 들면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나가면서 상승 효과를 더 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우리가 뭐 아카데미 상도 받고 여러 상도 받잖아요. 예전에는 상상 못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중동에서 한국의 방사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우리도 나쁘지 않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제가 독일차와 중국차, 가솔린차를 비교를 상상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독일제나 미국제나 일제가 좋다고 생각하겠죠. 예, 뭐 방산 같은 경우 독일제 좋다고 생각하고, 프랑스제 좋다고 생각하고, 미국제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늦게 시장에 들어온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국방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물건을 팔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물건을 이제 갑자기 더 많이 팔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시장에 지금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겠죠. 예. 그런데 우리 기술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에게 계속적으로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나아지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들어온 게 다른 나라보다 늦고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택을 덜 받을 수 있겠지만 갈수록 지금 뭐 여러 가지 성능에서 뛰어나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방산도 큰 바람을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네. 한국은 지금 중동의 재편 속에서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매력적인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매력적인 협력 파트너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게 좋은데 이제 결국에는 미래 산업은 AI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AI를 빨리 지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되고 많은 노력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이 우리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AI이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중동에 가가지고 AI 협력, 미국 밖에서 가장 큰 AI 캠퍼스를 만들겠다. 예, 그러면서 지금 중동의 AI 시장을 같이 협력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AI가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정부에서 기울여야 될 겁니다. 그 만약에 AI를 우리가 실패하면 이제 우리 미래가 없는 거죠. 이게 걱정이죠. 사실은 우리가 계속 쭉 발전하는 것만 보았는데 앞으로 33,000에서 머물지 않고 4만 5만 가야 되잖아요. 그 갈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결국에 AI에 달려 있습니다. 네. 중동은 미국, 유럽, 중국 등 강대국의 격전지입니다. 이 속에서 한국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기술 이전이요. 그러니까 실력은 뛰어나고 다 좋은데 인지도가 떨어진 제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지도가 떨어진 제품이 있어요. 요즘 예를 들면 탈무제가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탈무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 탈무제는 새로 나왔는데 굉장히 분명히 좋아요.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럼 이 탈무제가 성공하려면 뭐 하겠습니까? 끼워 팔아야 되겠죠. 하나 사면 한 개 더 준다든지 다른 것보다 가격을 더 낮추던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이 그래도 한번 써봐 할 거예요. 이제. 그걸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방사능 적용한다면 한국 거는 좋은데 우리가 어필을 할 방법이 없으면 그런 방법 쓸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기술 이전이에요. 왜냐하면 중동 국가들이 예전처럼 물건을 돈만 주고 사온다는 게 아니라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이드 인 UAE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 발전도 할 거 아닙니까? 석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석유만 갖고 의존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유가도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자체 산업 다각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한국에서 탱크 좋다고 탱크 사오고 뭐 천궁 좋다고 천궁 사오고 그러면 사오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걸 하겠다라는 거. 예, 그러면 우리한테 기술을 달라. 근데 우리는 시장에서 이기려면 어느 정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우리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중동은 전반적으로 지금 다들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입니다. 돈만 내지 않는다. 기술을 달라. 현재 석유에 의존한 중동 산유국들이 탈석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중동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를 어떻게 보시나요? 석유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에 대한 의존도, 그러니까 천연가스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고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열심히 뭐 간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쉽게 가지는 못할 거예요. 쉽게 가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지금 뭐 화석연료 쓰는 거를 20% 30%를 줄인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화석연료를 먹고 사던 나라한테는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 다각화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그 산업 다각화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산업 다변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요? 현지에서는 성공한 사례는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왜냐면 도전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다만 다변화로 해서 성공한 도시가 있다면 두바이죠. 도시이자 국가죠. 왕국 두바이라는 국가가 성공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죠. 여기도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는 화석연료로 충당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자기 한계를 알았어요. 화석연료가 얼마 없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팔아서는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화석연료 산업에 투자를 한 거고 그래서 금융, 부동산 뭐 여러 가지로 하면서 관광 이렇게 하면서 성공을 한 거고 계속 이끌어 가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있죠. 다른 국가들은 예를 들면 바로 같은 아랍에미레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아부다비 왕국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굉장히 많죠. 재산이 많지만 이 나라는 의도적으로 지금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줄이면서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 가지 그 개발 산업, 관광 산업, 그리고 그 외에 뭐 AI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지금 모든 흐름은 석유에 덜 의존하는 국가 경제를 만드는 거. 예, 이게 초점이고, 이제 우리도 거기에서 할 수 있다면은 여러 가지 같이 협력을 해야겠죠. 근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중동의 산업 다각화가 되면 귀족들도 산업 전선에 참여하게 될까요? 그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하던 일들을 자국민들이 다 대처하기를 바라죠. 모함메드 빈 살만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이들이 외국인들이 하던 일을 다 받아서 하길 바라고, 쉽게 말하면 자국민으로 모든 고용을 만들고 싶어 하는 노력이 있어요. 아마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애초부터 시작이 거기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돈을 주면서 경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말 그대로 맨 땅에서 흙을 파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든 일을 했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가장 발전할 수 있는 나라를 제가 이란을 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동 국가에서 화장실에 갔을 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이 자국민인 나라가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이란이 그런 나라입니다. 예. 외국은, 다른 나라들은 다 외국인들이 하거든요.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무슨 말이냐면, 일자리를 자국민들이 찾아서 하는, 그게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국민들이 알아서 한다는 것은 이건 미래 발전 과정이 보이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거고. 그래서 아마도 기존의 산유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도 결국 사우디아라비아 원하는 게 그렇게 가는 거니까, 예. 결국 그게 얼마큼 가느냐가 결국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비전에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 같아요. 탈석유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정치적, 사회적 리스크는 어떤 모습일까요? 굉장히 크죠. 예, 안 되면은 뭐 국가가 정변이나 많은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석유로 팔아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산업 다각화를 하는 건데, 산업 다각화를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가 실패를 얘기하기 때문에 상상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공시키려고 노력하겠죠. 네. 석유 기반 패권이 약해진 후 중동은 어떤 국제 질서를 지향하고 있는가요? 아니요, 근데 석유를 덜 쓰기는 하지만 석유가 덜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예, 석유가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덜 중요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석유를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중동 국가들이 완전히 몰락하려면 전 세계가 석유를 쓰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런 세계는 안 올 겁니다. 최소한 60%는 쓸 거예요. 예, 다 대체하기는 어렵거든요. 뭐 다 대체하면 좋죠. 뭐 지구 살리고 뭐 환경 오염을 살리고 하겠지만, 환경 오염을 없애고 하겠지만 그게 결국엔 어려울 거고, 50에서 60%는 쓴다고 봐야죠. 뭐 제 예상이 틀리길 바랍니다만은 제가 죽는 날까지 그런 날은 오지는 않을 거예요. 50에서 60%는 쓸 겁니다. 아무리 못 써도. 예, 그러면 여전히 석유는 필요한 거 되고, 다만 지금 이제 더 오래 쓸 수 있겠죠, 지금. 근데 사는 중동 국가들은 5, 60%, 100% 팔다가 5, 60% 팔면 나라가 힘드니까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산업 다각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구조를 지금 그 중동의 산유 국가들은 보고 있는 거죠. 현재 중동 국가들의 외교적 방향성은 어떤가요? 외교적인 방향성은 지금 중동 국가들은 자국의 이득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원 적군 가리지 않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면, 뭐 내가 어느 나라하고 친하니까 A 나라하고 친하니까 B하고는 안 놀아 뭐 이런 게 아니라 A 나라하고도 놀고 B 나라하고 놀고, 적이 없는 외교 정책으로 간다고 봐야죠. 적을 두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이 중동은 지금 현재 차가운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차가운 평화. 네, 뜨거운 평화도 아니고 차가운 평화. 네. 그러니까 내가 상대가 싫다 하더라도 싫은 말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하고, 그게 이제 아랍 국가와 이란과의 지금 현재 관계가 그렇다고 봐야 돼요. 서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우면서까지 힘을 빼고 서로 파멸할 필요 없지 않느냐. 같이 윈윈으로 가자. 이 중동의 분위기입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중동 정세가 뭐 급변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급변했죠. 네, 좋은 방향으로 바뀌길 바라고요.
우리 독자분들께서도 이 변화의 과정을 면밀히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